부끄러움 때문에 혼이 나지 못한 도령. 옛날 어느 마을에 김씨 성을 가진 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원님에게는 나이가 어리고 주변 머리가 없는 아들 하나가 있었지요. 그 아들이 정읍에서 서울로 돌아가던 길에 한 총가에 묻게 되었는데 그 집은 바로 교생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벽 하나를 사이로 객실과 안방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김생이 몰래 손가락 끝에 침을 발라서 창문을 뚫고 엿보니 젊은 낭자가 빈 방에서 홀로 옷을 꿰매고 있었지요. 자태가 용모가 모두 뛰어나서 마치 선녀 같았는데 바로 주인집 교생의 딸이었습니다. 김생은 그 교생의 딸에게 한눈에 반하였지요. 모습을 지켜보던 김생은 결국 창문을 열고 뛰어 들어갔으나 그녀는 죽기를 각오하고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밤이 깊도록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녀는 김생에게 말하였지요. 제가 비록 미천하지만 조금이나마 예절은 압니다. 이처럼 예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저는 죽을지언정 끝내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령께서 이미 저와 실랑이를 하다가 서로 살이 닿았으니 저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조차 없습니다. 저는 교생의 딸이므로 사대부의 소실이 되는 것도 마땅합니다. 우리 부모께서 허락하신 뒤에 예절을 갖추어 저를 맞이하신다면 저는 마땅히 평생을 섬길 것입니다. 김생은 자신 있게 말하였지요. 내 반드시 내일 낭자의 아버지께 청할 것이요. 김생은 이렇게 약속하고 결국 밖으로 나와 잠을 청했으나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김생이 막상 아침에 그녀의 아버지에게 혼인을 청하려고 했지만 얼굴이 붉어져 끝내 입을 떼지도 못하고 길을 떠나 서울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조급하여 미칠 것만 같았지요.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서울에서 정읍으로 향할 때 교생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김생이 밤에 또다시 몰래 그녀의 방에 들어가 보았으나 그녀는 전처럼 완강하게 거절하였지요. 도련님, 왜 우리 아버지께 청하지 않으시고 또 예에 어긋난 행동을 하시려 합니까? 지난번 말하려다 너무 갑작스럽고 부끄러워 입조차 떼지 못하였소. 내일은 꼭 청하려고 하오. 다음날 아침 그녀의 아버지를 보았으나 또다시 부끄러워 감히 말 한마디 못한 채 정읍으로 떠나게 되었지요. 김생은 며칠 만에 다른 일을 핑계로 자기 아버지에게 청하여 또 서울로 갔습니다. 역시 교생의 집에 이르러 밤에 몰래 그녀의 방에 들어갔지요. 그녀가 김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만남이 있는 줄 모르고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을 약속하였으니 도련님께서 만일 지금 말하지 않으면 저는 죽음으로 제 뜻을 밝힐 것입니다. 김생은 깜짝 놀라며 또다시 대답하였지요. 그렇담 내일 내가 꼭 말하리다. 그러나 잠시 후 다시 말했습니다. 낭자가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겠소?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하였지요. 도련님은 감히 소시를 삼겠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제 방에는 어찌 들어오셨습니까? 도련님은 남자인데도 감히 말 한마디 못하는데 여자인 제가 어찌 차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생은 틀림없이 말하겠노라며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의 아버지를 보니
또다시 부끄러워 끝내 말을 못한 채 길을 떠나고 말았지요. 김생은 서울에 이른 지 며칠 만에 또 정읍으로 향했습니다. 교생의 집에 이르러 밤에 그녀를 보았지만 그녀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오늘을 놓치고 말하지 않으면 정말 끝장입니다. 하지만 바보 같은 김생은 그 다음 날에도 감히 말하지 못하고 떠나버렸지요. 김생은 정읍에 이른 지 며칠 만에 다시 서울로 떠날 차비를 하였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다 못해 그 아버지가 화가 나 꾸짖었지요. 이놈이 관아에도 있지 못하고 서울 집에도 있지 못하고 먼 길을 오가며 길에만 늘 있으려고 하니 혹 실성한 것이 아니냐? 그러고는 그가 나다니는 것을 금지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였지요. 그러자 10여일 만에 김생은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횡설수설하면서 문을 들락날락 거리며 안절부절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막을 수 없음을 알고 결국 서울로 올라가도록 하였지요. 김생은 다시 교생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교생이 상복을 입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김생은 깜짝 놀라 그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내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어 정혼한 지 꽤 되었는데 갑자기 죽었으니 이 슬픔을 어찌 말하겠소? 김생은 그 말을 듣자 교생을 붙들고 자신도 모르게 통곡을 하였습니다. 교생이 이상히 여겨 물어보았지요. 내 딸의 죽음에 당신이 어찌 그렇게 우시오? 김생은 한참 동안 크게 울고 나서 눈물을 거두고 그 일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교생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말하였지요. 내 딸을 죽인 놈이 바로 너였구나. 네가 만일 한마디 말만 하였더라도 내 딸은 죽지 않았을 것이야. 이미 죽은 뒤에 말하면 무엇하랴? 네가 바로 나의 원수이니 나의 울분을 씻어야만 하겠다. 교생이 팔을 들고 김생을 치려하자 낭패를 당한 김생은 급히 말에 올라 달아나 겨우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화약 무기를 만든 최무선 1274년 6번이나 고려를 침입하여 마침내 항복을 받아낸 원나라는 고려 연합 부대와 같이 일본 땅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원나라 장수는 승리를 장담하며 고려 장수에게 말하였지요. 우리 원나라에게는 깜짝 놀랄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소이다. 한번 보겠소. 원나라 장수는 철로 만든 사발 모양의 불을 붙일 수 있는 도화선이 달린 무기를 공개하였지요. 이것은 철포라는 것이지요. 절 그릇 안에는 화약이 들어가 있소. 불을 붙이면 화약이 폭발하면서 철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어 적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지요. 원나라 장수는 화약 폭발을 이용하여 화살을 멀리 보낼 수 있는 화포도 보여주었습니다. 화약이 폭발하는 힘을 이용하면 화살을 훨씬 멀리 보낼 수가 있지요. 고려 장수가 말하였지요. 우리 고려에 화약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화약 기술은 우리 원나라의 비밀 정보요. 그런데 고려 원나라 연합군은 일본으로 가는 도중에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나 결국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이로부터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요. 중국 땅에서는 몽골 민족인 원나라와 한족이 세운 명나라가 세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때도 여전히 고려는
화약 만드는 기술을 몰랐지요. 그런데 고려 말기가 되면서 고려를 괴롭히는 새로운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왜구들이었습니다. 고려의 공민왕은 왜구를 몰아내려면 화약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공민왕은 명나라 황제에게 화약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원나라는 거절하고 말았지요. 이런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무선이었지요. 최무선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화약을 달라고 명나라에 사정해야 하는가? 내가 직접 화약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고 말겠어. 어린 시절 최무선은 병법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였지요. 또 질문을 자주 하는 아이였습니다. 최무선의 아버지는 벼슬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랐지요. 어른이 된 최무선은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선비가 되는 대신 군사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된 것이었지요. 왜구들을 몰아내려면 강력한 화약 무기가 필요합니다. 화약을 만드는 연구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명나라가 가르쳐주지 않은 화약 기술을 무슨 수로 알아낸단 말이냐? 명나라가 만드는 것을 우린 왜 못 만들 것이라고 포기합니까? 최무선의 의견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무선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자신의 힘으로 화약을 만들기로 결심한 그는 자기 돈으로 화약의 원료인 숯과 유황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론 부족하였지요. 화약에는 꼭 들어가야 하는 물질이 있었으니 바로 염초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초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는 점이었지요. 그리고 숯과 유황과 염초를 알맞은 비율로 섞는 방법을 알아내야 했는데 이 또한 비밀에 가려 있었습니다. 최무선은 중국 사람들이 남기고 간 화약을 분해하여 염초 성분을 조사하는 등 아무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연구를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아무리 궁리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무선은 방법을 바꾸기로 하였지요. 염초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찾아내야겠어. 가장 좋은 방법은 화약 지식이 있는 중국 상인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최무선은 중국 상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항구인 병란도로 향했습니다. 최무선은 고려 상인의 손을 잡고 물었지요. 난 개경에서 온 최무선이라 하오. 당신이 거래하는 명나라 상인 중에 군인 출신이 있소? 그런 사람은 못 보았소. 그는 며칠 동안 병란도 곳곳에 다니며 화약을 만들 줄 아는 명나라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바라던 사람을 찾아내었지요. 화약 제조법을 안다는 명나라 장사꾼인 이원이라는 인물을 만난 것입니다. 최무선은 이원을 개경에 있는 집으로 초대하여 정중하게 대접하고 그간 화약을 만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화약을 아는 사람을 찾으려고 병난도를 어찌 헤맸는지 자세하게 말하였지요. 최무선은 조심스레 화약 만드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고려 해안 곳곳에는 왜구가 나타나 약탈과 사람들을 죽이며 죄 없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왜구를 막으려면 화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한참을 고민하던 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기나오만 정확히 아닌 것은 아니요. 그래도 좋습니다. 최무선이 간곡한 부탁에 이원은 자기가 아는 염초의 비밀을 조심스레
풀어 놓았습니다. 염초의 기본 재료는 흙이지요. 보통 흙이 아니라 온돌이나 마루 밑에 모여있는 먼지를 모아 뭉갠 흙이 필요합니다. 죄무사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흙을 모았습니다. 다음 과정은 더 복잡하였지요. 다음은 흙을 재와 섞어야 합니다. 흙과 재를 섞은 후 여기에 오줌을 넣어 다시 섞어야 합니다. 다음엔 섞은 재료 위에 말똥을 덮어 말려야 합니다. 그 다음엔 저도 헷갈리는군요. 아, 그래요. 재료를 덮은 말똥이 마르면 말똥을 태워야 합니다. 죄무서는 이원이 가르쳐 준 대로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의 실험은 한 번에 끝이 나지 않았지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곤 했습니다. 죄무서는 화약 연구에 몰두하여 약 한 달 만에 그토록 바라던 염초를 만들어내었지요. 하지만 염초를 만들었다고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료들이 적절한 혼합 비율을 알아내야 하였지요. 비율이 맞지 않으면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죄무서는 잠도 잊은 채 실험을 거듭하였지요. 수많은 실험 끝에 폭발력이 가장 높아지는지를 알아내었습니다. 적절한 비율로 새 물질을 섞자 검은색의 화약이 마침내 만들어지게 되었지요. 한국에서 최초로 화약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뭐라? 자네가 화약을 만들었다고? 감히 누구를 속이려 하는가? 죄무선이 화약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하자 상관이 말하였지요. 나리, 일단 제가 만든 화약을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안 봐도 뻔하네. 다시는 오지 말게. 그는 관청 곳곳에 다니며 화약 실험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지요. 마침내 몇몇 장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화약 실험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제야 장수들은 최무선이 만든 화약이 중국 화약 못지않게 우수하다는 걸 알아차렸지요. 우왕은 최무선의 화약 실험 보고를 받은 뒤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약과 화약 무기를 만드는 화통 도감을 설치하도록 하라. 최무선은 화통 도감의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고려를 이끄는 장군은 최영 장군이었지요. 최영은 화약을 이용하면 외구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최영이 최무선에게 지시를 내렸지요. 왜군과 바다에서 맞붙는 경우가 많네. 배에 화포를 설치하여 쏠 수 있는 장치도 개발하도록 하게. 최무선은 곧 연구에 착수하였지요. 그리고 조선소에 가서 특수한 배를 고안하여 화포를 장치했습니다. 그 뒤 고려에는 화학 무기를 다루는 특수부대인 화통교사군이 생겼지요. 최무선은 화통교사군 병사들을 상대로 화약 무기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등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화통 도감을 만든 지 3년 뒤 고려의 왜구가 서해를 통해 쳐들어오게 되었지요. 왜구가 남해를 거쳐 서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구의 배는 500척에 가깝사옵니다. 왜구가 고려에 침입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영 장군과 최무선은 당황하지 않았지요. 예성강의 조선소에서 화포를 설치한 고려의 배는 급히 서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최무선은 해군 부사령관으로 출전하였지요. 최무선이 이끈 고려의 배는 100여 척이 되었습니다. 왜구들은 고려의 배가 자기들보다 훨씬 적은 걸 알고 승리를 자신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의 배는 점점 왜적의 배에 가까이 다가왔지요. 그러더니 모든 고려의 배들이 전진을 멈췄습니다. 왜구들은
고려 배들의 이상한 움직임에도 태연하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고려놈들 무서워 더는 오질 못하는군. 그런데 잠시 뒤 큰 소리가 들리더니 고려 배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수많은 불이 날아들었지요. 하늘에서 불이 날아온다. 그것은 불이 아니라 불을 붙인 화살이었습니다. 불화살은 방심하고 있던 수많은 왜구의 배를 명중시켰지요. 배에 박힌 불화살은 빠른 속도로 나무로 만든 왜구의 배를 불태웠습니다. 한 배에서 일어난 불이 다른 배로 순식간에 옮겨 붙었지요. 삽시간에 큰 피해를 당한 왜구의 지휘자가 말했습니다. 후퇴하라. 그러나 왜구가 후퇴할 바다는 이미 고려의 배가 막아선 상태였지요. 최무선이 지휘하는 고려의 배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계속 불화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500척의 왜구의 배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지요. 목숨을 건진 적들은 육지로 상륙하여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지에는 또 다른 고려 장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훗날 조선을 세운 젊은 장수 이성계였지요. 우왕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최무선에게 많은 상을 내렸습니다. 또 벼슬을 크게 높여 궁궐에서 왕을 모시는 대신으로 삼았지요. 오랫동안 왜구에 시달렸던 해안 마을에 사는 고려 사람들도 이제는 마음 놓고 농사 짓고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무선은 은퇴한 후에도 화약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화약 수련법, 화포법이란 책을 썼습니다. 최무선은 눈을 감기 전 어린 아들이 옆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부인에게 유언을 하였지요. 아들이 너무 어린 것이 안타깝구려. 아들이 자라면 내가 쓴 책을 열심히 공부하게 하여 화약 기술이 대대로 이어지게 해주시오. 최무선의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랐습니다. 나이가 든 후 그는 최무선의 책으로 화약 공부에 열중했고 조선 최고의 화약 기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옥황상제의 세 딸들. 하늘나라 옥황상제에게 세 딸이 있었습니다. 세 자매는 빼어나게 아름다웠지요. 그런데 옥황상제는 매우 엄하고 잔소리가 심하였지요. 딸들이 시집갈 나이가 되자 궁전에 가두고 외출을 금했습니다. 세 자매는 궁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세 자매 가운데 막내딸 두만이는 궁전에만 갇혀 지내는 것이 너무도 싫었지요. 궁전에서 뛰쳐나가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딸 두만이는 화원에 나갔다가 벌과 나비를 보았지요. 벌과 나비가 부럽구나. 나도 이들처럼 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두만이는 온종일 화원에서 지내다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지요. 두만이가 돌아보니 새장 속에 갇힌 새가 울고 있었습니다. 너도 갇혀 사니 답답하지? 너나 나나 똑같은 신세로구나. 두만이는 갇힌 새가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 새를 불어주었지요. 그런데 새는 금방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듯 두만이의 머리 위를 빙빙 돌더니 하늘 저편으로 날아갔지요. 그날 저녁 궁전 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두만이가 풀어준 새는 옥황상제가 매우 아끼는 새였던 것이었지요.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새를 놓아준 것이냐? 두만이가 새를 놓아준 것을 보았다고 한 신하가 말하자
두만이는 옥황상제에게 불려갔지요. 내가 아끼는 새를 제 멋대로 날려보내. 혼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넌 이제부터 네 방에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화원에도 나갈 수 없다. 두만이는 새를 놓아준 벌로 방에서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만이는 창문을 열고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았지요. 그곳에는 하늘을 찌를 때 솟아오른 돌과 그 돌에 둘러싸인 연못이 있었습니다. 저 연못 속에 들어가 목욕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다 내 신세가 이렇게 가련하게 되었을까? 두만이는 신세 타령을 하며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그때 언니들이 두만이를 찾아왔지요. 두 언니는 두만이가 우는 것을 보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두만아, 갇혀 지내니까 힘들지? 아바마마께 사죄하고 화원에라도 나가. 나는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아. 인간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살고 싶어. 두만이는 창가로 다가서더니 인간 세상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좀 봐. 거울처럼 맑은 연못이 보이지? 난 저 연못에 들어가 목욕을 하고 싶어. 언니들은 연못을 바라보았지요. 저 연못은 천지인데. 언니, 우리 같이 천지에 목욕하러 가자. 응? 언니들이 아바마마께 꼭 승낙을 얻어줘. 알았어. 우리가 아바마마께 잘 말씀드려 볼게. 언니들은 옥황상제를 찾아가 인간 세상에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옥황상제는 안 된다고 거절하였지요. 아바마마,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산에 내려가 천지에서 목욕만 하고 돌아올 거예요. 두 딸들은 옥황상제에게 끈질기게 졸랐습니다. 그리하여 겨우 승낙을 얻을 수 있었지요. 그럼 너희 둘만 다녀오너라. 두만이는 안 된다. 두만이는 이 소식을 듣고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지요. 언니들은 다시 옥황상제를 찾아가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아바마마, 두만이도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저러다 두만이가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좋다. 두만이도 데려가거라. 그 대신 천지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그날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알겠느냐? 예, 아바마마, 고맙습니다. 다음날 세 자매는 비단 옷을 차려입고 예쁘게 화장을 한 뒤 무지개를 타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세 자매는 천지 물을 떠서 한 모금 마셨지요. 그리고 옷을 훌훌 벗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만이는 목욕을 하니 날아갈 것 같았지요. 언니, 여기까지 왔는데 목욕만 하고 하늘나라로 돌아가기 아쉽지 않아? 우리 산을 한 바퀴 돌아보자. 두만이의 제의에 언니들은 함께 산속을 다니며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고 해가 진 바람에 무지개 다리가 없어져서 하늘나라로 오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들은 큰일이 났다며 안절부절 못하였지요. 그러나 두만이는 태평스런 얼굴이었습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가면 뭐해? 초롱 속의 새처럼 갇혀 지낼 텐데 잘 되었어. 실컷 돌아다니며 놀다가 늦음하기 하늘나라로 돌아가자. 그때 옥황상제가 세 자매가 주고받는 말을 엿들었습니다. 벼락을 치듯 하늘에서 옥황상제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고얀 것들, 당장 올라와서 벌을 받아라. 언니들은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두만이는 태연하게 말하였지요. 언니들, 하늘나라로 돌아가 아바마마께 벌을 받느니 차라리 동해 용궁으로 가자. 용왕님은 아주 인자하고 너그러운 분이시래. 그분에게 부탁하여 아바마마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게 하자. 두 언니들은 두만이의 말에 홀딱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곧장 동해를 찾아가기로 하였지요. 세 자매는 동해를 어떻게 찾아갈지 의논했습니다. 먼저 두만이가 말하였지요. 각자 길을 찾아가고 나중에 동해 용궁에서 만나자. 그때 첫째 언니가 반대하였지요. 그건 안 돼. 각자 길을 찾아가다가 잘못되면 어쩌려고. 죽으나 사나 같이 가야 해. 두만이와 첫째 언니는 서로 양보하지 않고 계속 다투었습니다. 옥황상제는 하늘나라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옥황상제는 세 딸이 한 곳에서 놀지 못하게 천지물을 흩어버렸지요. 그리하여 천지물은 남북으로 갈라져 흘러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둘째는 남쪽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타고 동해를 찾아 떠났지요. 사람들은 이 물줄기를 둘째의 이름 압록이 이름을 붙여 압록강이라 불렀습니다. 첫째는 북쪽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타고 동해를 찾아 떠났지요. 사람들은 이 물줄기를 송화의 이름을 붙여 송화강이라 불렀습니다. 천지물을 흘러버린 옥황상제는 다시 인간 세상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보이지 않는데 두만이 혼자 연못가에 서 있었지요. 저 녀석 보게 멀쩡하게 서 있네. 옥황상제는 산에 서리와 눈을 퍼부었습니다. 그리하여 1년 내내 아름답던 산은 흰 눈을 머리에 뒤집어서 백두산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천지물은 꽁꽁 얼어붙었지요. 그래서 두만이는 물줄기를 타고 동해를 찾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왔지요. 두만이가 살펴보니 하늘나라에서 풀어준 그 새였습니다. 새는 두만이의 머리 위를 날며 살짝살짝하고 울었지요. 그게 무슨 말이지? 나보고 살짝 뛰라는 것인가? 두만이는 그 자리에서 살짝 뛰었습니다. 그러자 두만이의 몸이 휙 날아가 동쪽 산 기슭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거기는 아직 따뜻하여 바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두만이는 그 물줄기를 타고 동쪽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물줄기를 두만이의 이름을 붙여 두만강이라 불렀지요. 이리하여 세 자매는 저마다 길을 찾아서 동해 용궁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용궁에서 다시 만나자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였지요. 세 자매는 동해 용왕을 만나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동해 용왕에게 간절하게 청하였지요. 용왕님, 저희들은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더라도 초롱 속의 새 신세가 될 게 뻔하지요. 그러니 저희들을 이 용궁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렴. 용왕의 승낙을 얻은 세 자매는 동해 용궁에서 즐겁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별이 된 돼지. 아주 먼 옛날 보르네오의 밤하늘에는 달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르네오의 사람들은 달이 외로워 보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요. 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보르네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농사였지요. 이들의 주요 식량은 감자와 콩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는 벼를 경작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쌀을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배가 부르게 먹지는 못하였지요. 그런데 어느 해 사람들이 감자와 콩을 심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밭에 나가보니 밭 한쪽이 엉망으로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라던 감자와 콩은 먹을 수 없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화가 났지만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지요. 이번에는 다른 밭 다른 쪽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의논을 하다가 밤에 밭을 지키기로 결정했지요. 달만 빛을 내는 캄캄한 밤이 되자 덩치가 큰 동물이 어슬렁거리며 밭에 나타났습니다. 밭을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멧돼지였지요. 사람들은 멧돼지를 밭에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는 밭을 파헤쳐 놓고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지요. 멧돼지를 잡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멧돼지가 살고 있는 곳도 몰랐지요. 그날 밤 한 젊은이가 멧돼지에 대한 분을 사귀느라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고 뒤척거리다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지요. 그때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밭 주위에 용수철 장치가 된 덫을 놓아보거라. 그 노인은 젊은이에게 덫을 놓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눈을 뜬 젊은이는 노인의 말대로 밭 한 구석에 덫을 놓았지요. 젊은이는 나흘 정도가 흐른 다음 덫을 놓은 곳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커다란 멧돼지가 덫에 걸려 죽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 밤 젊은이의 꿈에 다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멧돼지가 덫에 걸렸습니다. 노인은 젊은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해에는 감자와 콩 농사는 그만두고 쌀을 경작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서쪽으로 가면 마을이 하나 있을 것이야. 그들이 벽실을 가지고 있으니 좀 얻어오너라. 젊은이는 행여 말을 놓칠까 열심히 들었습니다. 또 하나, 네가 잡은 멧돼지의 머리뼈와 턱뼈를 조각내 덫과 함께 하늘에 던져 별을 만들어 놓겠다. 날이 저물면 별이 동쪽 하늘에 나타날 것이야. 별이 하늘의 4분의 1 지점에 떠오르면 벽실을 뿌리거라. 그날 밤 동쪽 하늘에서 노인의 말대로 머리뼈 조각과 턱뼈 조각, 덫이 차례로 반짝이며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젊은이는 곧바로 서쪽에 있는 마을로 가서 벽실을 얻었지요. 그러고는 노인의 말대로 3개의 별 무리가 저녁에 뜨는 것을 보고 벽실을 뿌렸습니다. 그 이후 그 지역 사람들은 쌀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멧돼지가 밭을 파헤쳐 놓은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지요. 신기한 금 방망이. 옛날 어느 마을에 방이라는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방이에게는 욕심 많고 마음씨 고약한 동생이 있었지요. 동생은 아주 부자였지만 가난한 형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방이를 찾아왔지요. 내가 땅을 조금 줄 테니 거기에 조를 심고
누에도 쳐서 옷을 해입게. 정말 고맙습니다. 방이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농사를 지으려니 방이에게는 씨앗 한 톨도 없었지요. 방이는 하는 수 없이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얘야, 내게 씨앗을 좀 줄 수 있겠니? 노예 알도 좀 주면 좋겠구나. 예? 심을 땅도 없는데 씨앗은 있어서 뭐해요? 고마우신 분이 내게 땅을 주었단다.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동생은 방이에게 곡식의 씨와 노예 알을 가마솥에 쪄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방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들과 땅을 파고 씨앗을 뿌렸지요. 며칠이 지나자 노예 알에서는 한 마리의 노예가 알을 까고 나왔습니다. 노예는 뽕잎을 갉아 먹으며 쑥쑥 자랐지요. 하루가 지나자 강아지만큼 커지고 사흘이 지나자 돼지만큼 커지고 열흘이 지나자 황소만큼 커졌습니다. 노예가 이렇게 쑥쑥 크니 뽕잎도 많이 먹는구나. 식구들은 하루 종일 뽕잎을 따다 주어야 했습니다. 이 집에 신기한 누에가 있다면서요? 마을 사람들은 황소만한 누에를 보러 왔습니다. 그렇게 큰 누에가 생길 일이 없는데 방인의 누에 소식을 들은 동생은 머리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동생은 서둘러 방이를 찾아왔지요. 동생은 황소만한 누에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냥 둘 순 없지. 동생은 커다란 누에를 보자 심통이 났습니다. 동생은 몰래 누에를 죽이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지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누에들이 방인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누에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를 뒤덮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누에를 지켜보며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방인에 있던 누에가 누에의 왕이었던 모양이군. 동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발 디딜 데가 없군. 얼른 누에를 쳐야겠어. 방이와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누에를 쳤습니다. 고치가 산 더미처럼 쌓였지요. 이걸 가지고 옷을 지어 입으세요. 하얀 누에고치를 받은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번에는 조 밭으로 가보았지요. 어쩐 일로 씨앗을 많이 뿌렸는데 한 포기만 났을까? 할 수 없지. 이거라도 열심히 키워야지. 방이는 김도 매주고 거름도 주면서 정성껏 키웠습니다. 어느덧 조는 나무처럼 크게 자라 이삭이 맺혔지요. 하루는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조 이삭을 꺾어 물고 달아났습니다. 새야, 조 이삭을 놓고 가거라. 방이는 새를 쫓아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지요. 새는 이삭을 물고 바위 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큰일 났군. 땅 바닥에 주저앉은 방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하늘엔 해가 지고 있었지요. 이게 무슨 소리지? 방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떠들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런 옷차림을 한 아이들은 처음 보는 걸. 방이가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을 때였지요. 너희들 뭐가 먹고 싶니? 나는 송편이 먹고 싶은데. 그러자 물어본 아이가 품속에서 금 방망이를 꺼내 바윗돌에 두드렸습니다. 송편아, 송편아, 맛있는 송편아, 어서 나오너라. 말이 끝나자 아이들 앞에 있던 솥에서 송편이 나왔습니다. 난 꿀떡이 먹고 싶은데. 이번에는
금 방망이를 바위돌에 두드리며 꿀떡아 꿀떡아 어서 나오너라. 그러자 맛있는 꿀떡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놀다가 방망이를 돌 틈에 끼워 놓고는 사라졌지요. 신기한 방망이로구나. 저것만 있으면 내 소원도 이룰 수 있겠지. 방이는 금 방망이를 꺼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금 방망이야, 바불하게 쌀이 나오너라. 금 방망이를 두드리자 쌀이 나왔습니다. 그 방망이는 나오라고 하면 뭐든지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였지요. 이 소식을 들은 동생은 화가 났습니다. 괜히 누에알과 씨앗을 쪄서 주었구나. 동생은 골똘히 생각하더니 형에게 달려갔습니다. 형님, 내게 누에알과 씨앗을 가마솥에 쪄서 갖다 주시오. 그건 뭐 하려고 그러니? 나도 누에를 치고 조농사를 지으려고 그러오. 형은 하는 수 없이 누에알과 씨앗을 쪄서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형이 가져다 준 누에를 키우고 씨앗을 심었지요. 동생이 심은 조밭에도 딱 한 포기의 조만 자라 있었습니다. 조 한 포기가 자랐구나. 새가 날아와야 할 텐데. 새를 기다리던 동생의 눈은 쑥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새가 날아와 조 이삭을 물고 달아났지요. 허이, 어서 날아가라 날아가. 동생은 새를 쫓아 산속에 들어가 두리번거렸습니다. 옳거니 이놈이 우리 금 방망이를 훔쳐간 놈이로구나. 도깨비들은 동생을 보자마자 양쪽 팔을 꼭 붙잡았지요. 이놈, 모래알로 담장을 쌓을래? 아니면 네 코를 길게 만들래? 동생은 온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코를 늘리다니요. 차라리 모래로 담장을 쌓겠습니다. 동생은 그날부터 모래로 담을 쌓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무너져 내릴 뿐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깨비님, 도저히 모래 담장은 못 쌓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코를 늘려놔야겠다. 도깨비들은 동생의 코를 길게 늘려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인의 아이들이 금 방망이를 가지고 놀다가 고양이 뿔아 나오너라 하고 엉터리 소원을 말하였습니다. 잠시 후 펑 하고 하얀 연기가 나더니 금 방망이가 사라져 버렸지요. 그런 엉터리 소원만 말하지 않았어도 지금도 어딘가에 금 방망이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세자의 목숨을 살린 신하. 조선 영조 때 어느 날 영조는 세손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논어와 대학을 읽는다지. 예, 할바마마. 그래? 사기 사략 같은 것은 아직 읽지 않느냐? 세손과 대화를 나누던 영조가 갑자기 그렇게 물은 것은 문득 옛 일이 생각난 까닭이었지요. 지금에 와서야 자식인 사도세자를 죽인 것을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조는 그 일을 세손이 알고 있는지 궁금하였지요. 틈 나는 대로 읽고 있습니다, 할바마마. 무심결에 대답하던 세손은 뒤늦게 영조의 의도를 눈치채고 긴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략에는 왕이 아들을 해치고 아들이 왕을 해하는 부분이 적지 않게 나오는데 그것도 보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소자의 생각에 그런 일은 차라리 모르는 것이 좋을 듯하여 그 부분은 모두 찢어버렸습니다. 세손은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우선 영조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지요. 그래, 찢어버렸다 이 말이지.
새손의 말에 흡족해하던 영조는 갑자기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동궁에 가서 새손이 읽고 있는 사략을 가져오너라. 순간 새손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지요. 만약 자신이 거짓을 고했다는 사실이 탄로나면 자신 또한 아버지 사도세자와 같은 일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를 어찌한다. 지금이라도 사실을 말해야 하나? 잠시 후 내간이 사략을 들고 와서 영조 앞에 바쳤습니다. 아바마마. 새손은 질끈 눈을 감았지요. 어디 보자. 영조는 천천히 책장을 넘겼습니다. 오, 참말이었구나. 그것 참, 내 혹시나 했는데. 영조의 말에 새손은 어리중절해했습니다. 내 손자 하나는 영특하게 두었노라. 참으로 영특해. 영조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해하며 새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시 후 어전에서 물러나온 새손이 내관에게 알아보니 동궁에서 책을 내어준 이는 바로 홍구경이었지요. 새손은 곧장 홍구경을 찾아갔습니다. 홍공이 내 목숨을 구했소. 정말 고맙소. 황공하옵니다, 세자마마. 별 탈은 없으셨는지요? 공은 어찌 그걸 알고 그 부분을 없앴소? 전하께서 갑작스레 그 책을 찾으신다기에 이유를 생각하다 문득 수양제가 부왕을 해치고 왕 위에 오른 것이 생각났사옵니다. 세자마마, 소신 감히 마마의 책을 찢었사오니 그 벌을 달게 받겠사옵니다. 아니오, 그 무슨 당치 않은 말이오. 홍공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을 것이오. 새손은 홍구경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필묵을 대령시킨 뒤 한 장의 글을 써 주었지요. 내가 왕이 된 후 혹시라도 홍구경이 반역을 도모한 중죄를 짓는다 해도 홍구경만은 차명에 처하지 않고 살려주리라. 새손은 그 홍구경을 신임하여 항시 가까이 두었고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등극한 후에는 그에게 위조 참판과 대사원 등 높은 관직을 제수하였습니다. 하지만 홍구경은 정조가 자신을 총애하는 것을 이용하여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자신의 누이를 정조의 후궁으로 들어보내며 점점 과도한 세도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홍구경의 세도는 오래 가지 못하였지요. 자신의 누이는 후사 없이 일찍 죽었고 정조 또한 그의 세도를 경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급해진 그는 결국 왕비를 독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고향으로 내쫓겨 시름시름 앓다가 이듬해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금으로 만든 머리. 신라 경혜왕 4년 포석정에서 연애 도중 경혜왕이 견훤에게 습격을 당해 피살되었습니다. 그러자 신라에서는 고려의 원군을 요청하였지요. 원군을 청하자 그때 고려 세력이 지금의 안동 근처에까지 미쳐 있을 때였는데 고려에서는 원군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건은 우방이 습격을 당했으니 마땅히 군사를 보내주어야 한다며 기병 5천을 거느리고 견훤을 섬멸하러 진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견훤군과의 첫 접전에서 고려군은 참패를 당하였지요. 후 백제는 승군의 입장에 있으므로 사기가 승천하였고 그런 군사와 맞붙어 싸웠으니 패하는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리하여 고려군은 완전히 견훤의 군사에 포위를 당하고 말았지요. 더군다나 5천 기병이 전부 다 살아서 포위를 당한 것이 아니고
약간의 패전병만이 살아남아 포위를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왕건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러자 신순겸 장군이 하나의 묘책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그 묘책이란 왕건과 자신의 옷을 바꿔 입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왕건이 완강히 반대하였지요.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옵니다. 신순경 장군은 태조 왕건과 옷을 바꿔 입고 왕의 표시가 뚜렷이 나타나도록 진두지휘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태조 왕건은 평민으로 가장하고 포위망을 탈출하였지요. 그리하여 신순겸 장군은 왕복을 입은 채 진두지휘하다가 전사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견원군은 신순겸 장군을 왕으로 알고 머리를 잘라 고려의 왕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그 참패 속에 태조 왕건을 살리려는 작전은 성공한 셈이었습니다. 신순겸은 머리를 잃고 후에 국장을 치르게 되었는데 시신의 머리가 없었으므로 금으로 머리를 만들어 장사를 지내게 되었지요. 그리고 금두를 했기 때문에 도굴범의 위험을 느껴 봉을 3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한식이 되면 성묘를 지낸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